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밴드에서도 이제 알파균 경제, 알파균만 치시면 됩니다. 알파균 치시면 밴드에서 저희 뉴스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뉴스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인텔, 삼성에 이미 밀렸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쓴소리입니다. 네, 어떡하죠? 인텔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요. 삼성이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요. 보시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요. 인텔이 지금 16%입니다. 삼성전자 12%죠. SK 하이닉스 5%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고요. 점점 밀리고 있는데요. 인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소식은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변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중국 TCL도 제재 검토, 삼성, LG전자 반사 이익? 네, 반사 이익을 정말 보게 될까요?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3%로 1등입니다. LG전자 16%로 2등이고요. 소니 3%입니다. TCL 7%인데요. 그렇게 높진 않네요. TCL은 저가형 TV를 주로 하고 있어서 LG랑 삼성전자라는 그렇게 겹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TV 세트 업체가 흔들리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TV 세트 업체는 저가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시장 수요를 발굴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차세대 패널이다. LG 디스플레이도 대형 유기 발광 다이아몬드 생태계가 넓어지려면 중화권 고객사가 계속 패널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말까지만 중국 업체에 LCD 패널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당장 타격은 없지만 향후 퀀텀 답 디스플레이 양산 시 이를 구매해줄 중화권 고객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납품을 하니까 중국 업체들을 제재하면 한국 업체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오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콕, 헐헐한 한국 게임, 산토끼 마음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국 게임들은 정말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수출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우리나라 주요 게임 회사들은 넥슨, 넷마블,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NC소프트입니다. 넥슨은 말이죠. 2019년에 2,600억이었던 2조 6천억이었던 매출이요. 3조 2천억까지 쭉 4천억, 6천억 정도 뛰었습니다. 넷마블은요. 2조 1천억이었는데 2조 5천억까지 뛰었고요. NC소프트는요. 1조 7천억이었는데 2조 4천억까지 뛰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2020년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엔요, A3라는 Still Alive 등 신작 게임이 출시됐고요. 5월에는요, 문체부에서 게임산업진흥 조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요, V4 바람의 나라 연 등 신작 게임 돌풍을 일으켰고요. 9월에는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10월에는 담원 게이밍 롤드컵 우승했고요. 11월에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비대면 개최를 했습니다. 12월에는 컴투스 서머너즈워 중국 외자 판호 발급됐고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문화훈장 수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또 하나의 소식을 알려드리면 또 다른 중소게임사인 넵튠 상장사죠. 지난 10월 사전 출시한 PC게임인 영원해기 블랙 서바이벌은 스팀 동시 정치사주 5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는 어떤 뉴스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코로나로 직콕이 길어지자 독서도 전자책으로 한다고 박호영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전자책으로 하나요? 저는 전자책으로 잘 듣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디오북은 잘 듣고 있습니다. 윌라를 듣고 있고요. 아마존의 오디오북도 듣고 있습니다. 모두 구독 경제로 돈을 내고 있고요. 윌라는 아직은 공짜네요. 처음 한 달은 공짜거든요.
리디의 조기 흑자 전환은 리디는 전자책 하는 업체입니다. 조기 흑자 전환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콘텐츠가 빠르게 전자책이나 웹소설 등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모바일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셋째 주 리디북스의 주간 이용자 수는 5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주 상승하며 이달 셋째 주에는 5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새 매달 5천 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된 셈입니다. 리디북스 56만 명이나 이용하는지 몰랐네요. 얼른 100만 명까지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텐센트서 천억 유치 제인 콘텐츠를 11% 급등했다고 합니다. 제이 컨텐츠리는 JTBC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들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회사 중 하나가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작한 드라마를 중국의 인구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텐센트의 투자는 제이 컨텐츠리에 아주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도 꽤 상승했다고 합니다. JTBC 스튜디오 지분 가치가 7,500억 원에 가까워야 된다고 하네요. 자, 한번 제가 이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투자자인 텐센트의 영향도 기대해 볼 만하다. 김희재 대신증권연구원은 특히 텐센트가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텐센스 OTT향, OTT는 넷플릭스 같은 채널을 얘기합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그 미디어, 영화 같은 걸 시청하는 걸 얘기하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텐센트와의 동시 방영 추진 등 중국 시장 진출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텐센트의 한국 진출도 점쳐진다. 조 연구원은 텐센트와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한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차이의 한국 본격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호재 중의 호재라며 제이 콘텐츠리의 가치는 JTBC 스튜디오 지분 가치만으로도 7,500억 원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처캐피탈도 대형화, ATM 인베스트먼트, 국내 최대 펀드 선보인다고 합니다. 점점 펀드가 대형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벤처 투자 붐으로 더해 막대한 정책 자금이 펀드 대형화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어깨 안팎에서는 고속 선정하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펀드 몸집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펀드 규모가 작으면 기업 한 곳당 투자 가능한 한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후속 투자로 갈수록 외국계 사모펀드와 VC에 의존하는 현실 또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펀드 규모를 키우면 기본 투자 단위가 큰 해외 투자자들로 출자 범위를 확대하기도 수월합니다. 실제 미국의 지난해 신규 펀드 결성액은 2,200억 원으로 국내의 7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펀드가 점점 커지면 우리나라 기업에 계속적으로 후속 투자할 수 있죠. 펀드 하나에 1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니까 하나에 5천억짜리 요번에 펀드를 달성하게 되면 한 기업에 5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아시아 경제로 넘어오겠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삼성 다음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곳은 어딜까요? 현대차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벤처 기업의 총 매출이라고 합니다. 193조나 되었다고 하네요. 김희웅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대기업보다 높은 벤처 R&D 투자, 고용 매출도 훨씬 앞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화이팅! 문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유가 덕에 한국전력 3년 만에 흑자 전압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30일 한전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 원가 회수율은 100%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전력 판매 수입은 56조 3천억 원으로 비용인 56조 3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드디어 흑자가 되나요?
백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날아오른 보잉 737 맥스, 승객 불안감 해소가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7 보잉 많이 타보셨죠? 보잉 비행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잉 737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고, 제작사인 보잉은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작업을 벌였고요. 이에 FAA는 지난달 운행 금지 조치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자, 보잉 주식 다시 투자해볼만 하겠네요. 임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방이 대세, 홈쇼핑 내년 볼륨 키운다고 합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라방이라고 하면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TV를 보면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구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요. 자, CJ E&M, CJ 오쇼핑도 많이 보시죠. 쇼크 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데요. 2017년 12월에 론칭했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쇼핑 라이브가 2018년 11월에 론칭했고요. 롯데 홈쇼핑은 몰리브가 2019년 4월에 론칭했습니다. 3040 겨냥, 밀레니얼 Z세대 겨냥 이러면서 이곳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와의 협업도 당분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고정 시청자 수를 늘리려면 아직은 포털 사이트에 라이브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출시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약 4개월 만에 누적 시청자 수가 4,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CJ 오쇼핑이 3년간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라고 하네요.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 인텔, 삼성, TSMC에 밀려 대안 찾으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전해드린 뉴스입니다. 헤지펀드에 러브 CEO가 있습니다. 러브는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될 텐데요. 러브 CEO 이름값을 할까요? 인텔의 제조업 리더십 상실과 다른 실책은 몇몇 반도체 경쟁사들이 TSMC와 삼성의 공정 기술을 지렛대 삼아 인텔을 희생시키면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도록 허용했다면서 PC 프로세스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AMD가 PC와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밀리는 인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임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남매 징역세 5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하는데요. 정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전체 상속가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증여세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태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조 바이오시다 서정진 회장 21년처럼 벤처로 새 출발한다고 합니다. 서정진 회장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년 발자취를 한번 밟아볼까요? 1999년이었죠. 넥솔을 설립했습니다. 2002년 셀트리온 설립했습니다. 2005년 1공장 준공했죠. 2008년 셀트리온 코스닥 상장 시작했습니다. 2009년 넥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사명 변경했고요. 5월 한서제약 인수, 셀트리온 제약이 출범됩니다. 2011년 2공장 준공, 12년 램시마, 13년 한국 판매허가, 13년 램시마 유럽 판매허가, 2012년에 램시마 한국 판매허가입니다. 2014년 허주마 한국 판매허가, 2016년 램시마 미국 판매허가, 트룩시마 한국 판매허가 점점 많아지네요. 2017년 트룩시마가 유럽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상장합니다. 2018년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합니다. 점점 판매허가가 점점 계속 많아지고요. 2019년 연매출 1조 원이라는 걸 달성하게 되네요. 2020년 드디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서정진 회장은요, 2003년 투자금을 모아 인천 송도에 5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완공을 1년 앞둔 2004년
에이즈 백신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도를 막기 위해 명동 사채업체를 돌며 신체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했는데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차를 몰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건너편에 돌진해오는 트럭에 부딪힐 뻔하자 정신이 벌쩍 들었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보자는 결심이 섰다고 합니다. 서승진 회장님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군요. 자, 구경민 회장이 아니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구 빅2 궤도 오른 현대 리바트 B2C 강화로 1위 넘본다고 합니다. 네, 현대 리바트 응원합니다. 한번 실적 추이를 볼까요? 2018년 1조 2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80억이었는데 2020년에 1조 3,500억 원에 영업이익이 410억 원을 예상됩니다. 그렇게 증가가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근데 작년은 많이 안 좋았으니 점점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안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집힌 판결에 명예회복 나선 조성래 효성 신사업 공약 발판됐다고 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효성은 새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신사업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10월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와 관련해 터키와 브라질에 잇따라 증설 투자를 발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격차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탄소 섬유, 아라미드 등 신소재는 물론 액화수소,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성장용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효성 앞으로 기대됩니다. 오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경배의 설화수 부활의 2021년 중국에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모레 너무 안 좋았죠? 2016년 매출을 한번 보실까요? 5조 6천억, 영업이익 8천억이었습니다. 2020년 추정치 보실까요? 매출은 4조 4천억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로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안 좋아졌는데 중국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 돌파하며 성장 잠재력 큰 설화수가 구원투수로 등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출의 상승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정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 물러나 이사회 의장만 맡아? 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국내 경영과 신사업을 강 대표, 박 대표 등 전적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김 대표, 쿠팡의 창업자죠. 나스닥 상장 준비와 새 성장 동력 찾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쿠팡은 지난 8월 뉴욕에서 기업 공개 전 기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 설명회 로드쇼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IPO를 공식화하고 상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김 대표가 대표 자리에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상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상장해 주세요. 김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속 몸값 3배 뛴 골프장 수혜주 찾으라. 네, 골프장을 소유한 기업들을 찾아봤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그룹, 리베라, 그린힐 등 비롯해 사조그룹, 캐슬렉스, 농심, 일동레이크, 애경, 중부, 고려시멘트, 담양, 이랜드, 광릉, 코오롱, 뉴코리아, 아덴힐, 웅진, 렉스필드, 원익홀딩스, 메이플리치, 유니캠, 유니골프앤리조트, 한라, 세이트포, 신라교육, 비저니스, 조선내와 화순, 세와 IMC, 영암, 하이트진로홀딩스, 블루헤런, 컴퍼니K, 남부 등 매각 대신 자산재팬가에 따른 재매우 제프 반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산이 재평가되면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겠죠.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줄이 IPO, 엑시콘 꿈꾸는 K유니콘. 네, 엑시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엑시트라고 하면은 기업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상장하거나 기업을 판매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엑시트라고 하고요.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스타트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엑시콘이라고 하죠. 유니콘이 상장되는 것을 엑시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쿠팡 처음 볼까요? 전자상거래 추정 기업 가치 9조 8천억, 미국 나스닥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크라프톤 게임 5조 4천억 2021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옐로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4조 3천억 상장은 연기됐네요. 비바 리퍼플리카 핀테크 하는 토스죠. 2조 8천억 상장 검토 중입니다. 위메프 전자상거래 2조 5천억 상장 검토 중입니다. 아직 상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무신사 전자상거래 2조 800억 아직 IPO 현황 없습니다. 티몬 전자상거래 1조 9천억 상장 추진 중입니다. GP클럽 화장품 4조 2천억 상장 추진 중입니다. LMP 코스메틱 화장품 1조 3천억 상장 연기됐네요. 에이프로젠 바이오 1조 1천억 합병 추진됩니다. 소카 차량 공유 카쉐어링 1조 1천억 상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온오프라인 여가 플랫폼 1조 1천억 2021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나중에 상장되면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공모주도 괜찮겠네요. 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은행 1조 쓰고 1천억도 못 건져? KD생명 10년 만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KD생명 가까스로 매각하지만 1조나 쓰고 1천억 건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네요.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뱅크 1조 유상증자를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얼마나 기업 가치가 기대되냐고요? 9조 3천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네, 국민은행의 기업 가치를, 국민금융지주의 기업 가치를 한번 보실래요? 18조입니다. 카카오뱅크가 9조 3천억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KB금융주제의 절반 정도 됩니다. KB금융주제에는 은행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섞여 있죠. 증권회사도 있고요. 카카오뱅크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투자증권 계열에서 31%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금융지주 상장사니까요. 한번 보시죠. 국민은행도 가지고 있네요. KB금융지주가 국민은행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 10%나 가지고 있습니다. 9.35%네요. 윤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 아마존 입장 경제 온라인 수출사 활로로 찾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대표 스마트폰 액세서리 판매사로 자리 잡은 슈피켄 코리아는 지난 상반기 자회사인 슈피켄 뷰티를 통해 손세정제를 아마존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직결된 이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1,000만 개 물량을 대량으로 납품하여 600억 원에 달하는 술주 실적을 냈습니다. 슈피켄 코리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투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범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전기차 전선 다 들어간다. 생산능력 30% 늘리는 대원전선이라고 합니다. 대원전선은요 1969년 설립된 대원전선은 대한전선, LS전선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오래된 전선업체입니다. 건설업을 하던 서 회장이 1999년 인수해 600억 원대 매출 회사를 약 4천억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대원전선과 대명전선, 대원FMI, 금성실업, 금원전선, 신대원에너지, 갑도물산, 대원홀싱스 등 8개 회사로 이루어진 대원전선 그룹은 전체 매출의 5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대원전선 매출은 높지만 이익은 언제 올릴까요? 이익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2세 경영 속도 낸다고 합니다. 코스맥스 다음이 더 기대되네요.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자녀에게 주식 사주기가 생생한 경제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는 교육열이 높지만 정작 살아가는 데 필수인 경제 금융 교육도 정부도 가정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 서구의 전설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를 배운 것과 대비되는데요. 2000년 초 영국에선 어릴 때부터 투자 수익과 위험을 가르칠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해당 기업을 잘 소유하는 것이다. 주식 소유하면 애착이 생기고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하게 된다. 미래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모 세대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주식 계좌 만들어 주셨나요? 주식 사고 주식 교육을 시켜주는 건 어떨까요? 김재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EU의 시장 연다 7년근 투자협정 타결했다고 합니다. 중국 EU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전략적 승리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EU에 경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하는 대신 외교적으로 미국의 대중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게 돼 협정의 진정한 승리자로 평가받았습니다. EU는 중국 시장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반면 미국은 EU와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으나 타격을 받게 돼 심기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과 EU와의 관계, 이득을 보는 것은 EU입니까? 이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위주 디지털 결제 오자 각국 정부 가상화폐 발행했고요. 또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화폐 실험에는 달러 패권주의를 뛰어넘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61%입니다. 위안화는 2%밖에 안 되네요. 미국 경제 매거진 포추는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다른 국가도 중국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큰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알리페이, 위치페이 등 민간 기업으로 짜인 모바일 결제 시장을 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분석한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점유율은 약 94%에 이른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되면 시중은행도 빠르고 간단한 전자결제 서비스가 가능해 알리바바 텐센트와 경쟁하기 쉬울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페이 같은 게 아닐까요? 서울페이 같은데 서울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주고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통 크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자화폐 하니까 경기도 화폐 아니면 재난지원금이 생각나네요. 재난지원금은 디지털로 발행됐고요.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쓸 수는 없었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쓰지 않으면 그 디지털 화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윤원석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금 사용 장려하는 영국, 스웨덴 디지털 금융 소외층도 배려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EU 28개국 내 은행 지점은요, 2014년 20만 개에서 2018년 17만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지난 1월 모든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금 인출을 등 현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스웨덴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정책 변화인데요. 스웨덴은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고 대다수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모바일 간편 송금 결제 어플리케이션 앱인 스위시만 받는 가게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핀테크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결제의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령층을 배려한 스웨덴의 정책, 저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문희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사 자사주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데요. 책임 경영을 하는 CEO들입니다.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볼까요? 금융지주 회사 자사주 보유 현황 말씀드리면요. 올해 매입한 거는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7,600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5,000주, 누적 보유는요. 윤종규 회장이 9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4억, 하나금융 회장 22억, 우리금융 회장 6억. 이런 회사들 CEO들이 자사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따라 사시면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요?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T, 아마존 연합군, 아시아진격, 한국 유통 게임체인저 급부상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사 중에서 네이버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네이버는 역시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이버 쇼핑은 국내 시장에서 CJ와 손잡고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CJ 대한통운과 3천억 원 상호 지분 교환하는 혈맹을 맺었다. 검색 기반 플랫폼에 부족한 배송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보단 글로벌 진출에 중점을 두고 CJ 대한통운과 물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진출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매일경제 넘어왔습니다. 박대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캐나다 유통강자 손잡은 월마트 이커머스 아마드 독주 건재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쇼피파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카페24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글로벌 175국에서 회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손잡은 것은 북미 온라인 시장에서 독주해온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월마트가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건 2009년인데요. 자체 서비스인 월마트닷컴을 열었는데 온라인에 집중하는 급성장하는 아마존과는 달리 월마트의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 보조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2014년 더그 맥밀런 최고 경영자가 취임하면서 주창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통해 이커머스 기반의 온라인 사업자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아마존 킬러로 불리며 입지를 다져온 스타트업 제트닷컴을 3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온라인 구두 판매 업체 슈바이와 아웃도어 용품 쇼핑몰 무수조를 잇따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월마트의 전략, 한국의 이마트와 같은 회사들도 따라하지 않을까요? 유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한진중공업 살려내겠다고 합니다. 동부건설 최근 한진중공업을 인수했는데요.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인수로 인한 예상 효과를 한번 볼게요. 주택 부분, 전국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입지를 확장합니다. 영업 네트워크 및 노하우 공유하고요. 토목 부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협업합니다. 공항공사 등 특수 분야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요. 조선 부분 볼게요. 동부건설 위기관리 노하우 공유하고요. 방산 부분 강점 극대화, 친환경 선박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데요. 잘 되면 좋겠군요. 소년제 의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덕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월 매출 70억에서 1100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기존 의자는 다리 꼬기, 구부정하거나 뒤로 기댄 자세, 나쁜 앉기 습관이 있었는데 커플 체어는 체중으로 등을 받쳐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곡선형 바닥으로 올곧은 척추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소년제 의자 에이블닷컴에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소년제 의자 치시면 나올 것 같네요. 에이블루라는 회사입니다. 김정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끌고 전장 부품 밀고 LG 이노텍 펄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LG 이노텍, LG의 자회사인데 정말 좋군요. 매출액은요 8조 3천억에서 10조 1천억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4천억에서 2021년 7,500억까지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 센서, 차량용 통신 모듈, 차량용 카메라 모듈, 차량용 파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장 부품 사업부의 예상 매출액이 1조 3천억 수준이 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답니다. 전장 부품 내년에는 4분기에 손익분기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내년에는 흑자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옛날 기사라서 제가 여기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이나 알파균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기사를 보실 수 있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점점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친구분들, 친지분들 모이시면 소개해드리고 경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점점 똑똑해지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굿바이!